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치약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 교실에서 일하는 강신익입니다. 오늘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의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제목은 폴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 화가가 사망 직전에 그린 그림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완성하고 불과 몇 주 만에 폴 고갱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인생의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뭐 의사는 직업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큰 변화를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몸. 왜냐하면 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 몸에 관련된 관념, 그 문화, 그것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 의학, 의료 뭐 이런 것들은 주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의라고 하는 말로 한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화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신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건국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신화가 있고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하죠. 그 신화에 의하면 이 세상을 그 신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활동, 생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그 어떤 패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신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진 그런 자연을 대한 탐구가 시작되죠. 그래서 대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몸을 이제 그 의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세기 말부터는 어떤 그 자연적 그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몸이라기보다는 몸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경험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뿌리는 우선 이전에 신화, 그다음에 과학 이후에 이제 자연, 그리고 과학 시대의 연장이긴 합니다만 아픈 사람, 환자의 경험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땠느냐,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우선 신화 시대에는 이제 의사는 주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주술과 뭐 정치와 종교가 분리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주술과 과학 또는 그 의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연이 중시된 시대에서는 이제 과학자가 됐죠. 의사는 과학자가 됐죠. 그리고 과학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문가로 이제 존경을 받습니다. 프로페셔널이 되죠. 프로페셔니즘이 발달하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경험의 중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주술사였다가 과학자였다가 전문가였다가 치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래의 의학과 의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치유자라고 얘기했는데 전문직에서 이제 중재자다. 과거에는 알아서 하는 환자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환자보다 더 잘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권위를 부여받는 직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자와 과학을 중재하는 또는 기술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시간과 경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몸의 역사입니다. 과학이니 뭐니 뭐 신화니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인간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존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 이전의 시대, 과학 이전의 시대, 계몽 이전의 시대에는 주로 생존 기계라고 봤을 것입니다. 몸을. 그래서 주로 본능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바로바로 행동해 버리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과학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자연의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문명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자연을 이성으로 판단하게 됐고요. 또 그 안에 또 감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성, 감성, 신성이었고요. 이렇게 분리됐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사원소설, 그러니까 과학적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의 이야기죠. 물, 불, 흙, 공기가 이제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던 서양의 이제 그 자연철학이죠.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음양오행이었죠. 음과 양, 목화, 토금수의 오행. 여기는 4고 여기는 5라는 차이가 있죠. 어떻든 간에 이 4 또는 5개의 원소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체계화한 것이 사원소설과 음양오행이고, 그 시대의 의학 또한 이 사원소설과 음양오행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순응하는 자연의 질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에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순응의 질서를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20세기에 와서 생명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DNA 구조가 발견되죠. 1953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단순한 생존 기계였는데 이거는 그냥 기계다라고 하는 생각, 특히 자동차 같은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생명도 조작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 많은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시험관 악이라든지 배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기계적인 사유 방식이 발전하는 반면에 인체를 하나의 유기체, 기계가 아닌 유기체, 그러니까 기계와 분리되는, 기계와는 다른 유기체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신경계죠. 신경계. 예를 들면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당 뭐 약 1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생명을 이해하려는 사유 방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T셀, B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면역도 물론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 면역계도 역시 어떤 뭐 클론 뭐 중심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의 네트워크를 그 기능의 단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 시대에는 조작이 중심이었지만 유기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와서는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조작들도 가해지고 또 우리 몸과 어떤 인공물관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죠. 뭐 정보에 의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로봇 팔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공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우리 몸과 우리 자연인 몸과 인공의 몸의 사이가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접속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선사시대 벽화 또는 선사시대의 어떤 그 인공물이죠.
보면 특징이 뭔지 보시면 우선 이 얼굴에 보면요, 얼굴이 이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죠? 얼굴 눈, 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인 것 같죠? 근데 하여간 정체성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이 생식기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런 몸을 그린 또는 만든 사람들은 이 몸을 어떤 생식의 도구로 삼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제 위에 있는 뭐 여성의 몸을 그린 그림인데 보면 뭐 그 내부 장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그리고 아주 깨알같이 글씨들이 써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에 끼워 맞춰서 아마 이건 대개의 경우는 별자리와 관련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을 별자리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기술하는, 설명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 아래 그림도 이제 중세시대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과 요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게,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각형 또는 원이라고 하는 어떤 도형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그려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그림은 안드레아스 바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해부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해부학과 다른 점은 뭡니까? 죽은 몸인데 죽은 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생기가 넘치죠. 죽은 몸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의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그림은요, 동아시아 의학에서 그리는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 이런 그 경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어떻게 생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부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그런 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선천적으로 무릎 밑이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조차도 이제는 아주 뛰어난 어떤 재료공학, 생체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정상인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물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슈퍼모델인데요. 이런 장애인이 이런 그 탑 클래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뛰어난 기술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보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늘, 땅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게 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역할, 원시 시대에는 그 주술사가 의사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가면 무 위에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의자에서 보는 거죠. 요거는 뒤에 설명한다면 요게 요게 화살이고요. 화살에 박혀 있고요. 요게 창이고요. 맨 밑에 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위에는 뭐예요? 다친 거죠. 다친 사람이 을 치료하는데 이제 무당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편에 찾아보면 아래 한글 우편에 찾아보면 요거 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글자는 이 무당 대신에 술유자가 들어가죠. 술유 또는 박유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주술적인 의미로부터 경험적인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걸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의학이라면 보통 두 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학 그럼 하나지만, 전통적으로 메디신과 서저리가 구분되어 있었죠. 내과와 외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내과는 상당히 이론적인, 대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외과는 경험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발사나 뭐 대장장이 같은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냥 시술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개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의학에 과학이 도입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의학에 과학이 도입되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의학을 둘로 구분하는, 옛날에는 내과와 외과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기초와 임상으로 구분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면 뭐 생리학, 뭐 생화학, 해부학 이런 거죠. 이런 것들처럼 인체의 뭐 기능 구조, 뭐 화학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임상은 그것을 그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렉스너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1910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이후에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되는 지금과 같은 의과대학 시스템, 이것이 이 이후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르면 또 의학에 대한 그 플렉스너 체계에 대한 아주 거대한 반성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의학 교육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뭔가 하면 이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체계는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초의학, 임상의학, 인문의학 또는 의료인문학이라고 그렇기도 하죠. 이게 이제 인증평가 기준에 나오는 겁니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과, 의료인문학에는 의료인문학. 저는 인문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만, 의료인문학, 의학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인증평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인문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포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인문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는 어떤 중요한 그 주인공들에게 되는 게 펠레그리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 의사이면서 철학자인, 의학을 철학적으로 판상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의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학은 인간적 과학이고 경험적 예술이며 과학적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과 인문학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대고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제가 분류하는 방식입니다만 넘어가고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는 몸 자체가 이 기본적인 관념이 흩어지는 거죠.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심장 판막을 인공으로 놓고 관절, 뭐 임플란트, 치아, 뭐 심지어는 요즘에는 얼굴까지도 이식을 하죠. 또는 이제 뭐 각종 기계, 요새는 뭐 그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작동하는 그런 기계들. 그래서 이제 사이보그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트랜스휴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 자체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 트랜스휴먼 그리고 포스트 휴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의의 뿌리는 처음에 이제 신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황제, 신농, 복희 같은 신화가 등장한 그 신화적인 그 의사들이 등장하죠. 서양에서는 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대표적인 게 아스클레피우스와 히기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의 바탕을 했었죠. 그러다가 자연 질서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연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 신화의학은 신전의학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신전의학이라고 불렀고, 자연을 이제 이 몸을 자연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자연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그 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양에서는 아마 황제내기라고 했잖아요. 황제가 히포크라테스와 거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중심, 동아시아에서는 황제가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들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동아시아 의학이지만 내경과 상한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그 사원소설과 음양오행, 서양과 동양이 그렇죠. 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위적인 이론을 갖고 의학적 설명을 했지만, 과학 이후에는 이제 달라지죠. 그런 이론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로 환원적인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의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론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경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의학이 될 것이다 하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론, 과학이 중심인 의학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그런 시대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병과 환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실체로서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몸이 있고요. 여기 꼬챙이가 찔렸습니다.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경험이에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걸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앓는 방식.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앓는 것.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인 거죠. 그죠? 병을 고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것이지만 병을 앓는 것. 이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한자 설명드린 겁니다. 무에서 이 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네덜란드 네이미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의과대학에 서 있는 어떤 의학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는 아스크레피오스와 희게라고 하는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스크레피오스로 대변되는 어떤 그 중재 위주의 의학과 희귀하로 대표되는 그 돌봄 위주의 의학,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 건물에 양쪽에 이런 자그마한 신상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사진 찍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의의 뿌리는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고 동양에서는 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의학은 내과와 외과로 분리돼서 발전돼 왔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내과와 외과가 이론과 실천으로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 이론과 실천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과와 외과라고 하는 구분이 어떻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내과 외과처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내경의 전통과 상한의 전통이 있습니다. 내경의 전통은 주로 이론적인 것에 가깝고 상한의 전통은 어떤 그 경험 중심의 의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라고 하는 그 존재, 즉 직업도 유의라고 하는 것과 용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한 의사죠. 그래서 유학자의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효도를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다, 뭐 이런 겁니다. 반면에 용이라고 그러면 그런 이론적인 전통, 뭐 유학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경험에 바탕으로 한 의술을 펼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즈와 일니스를 구분하죠, 서양에서는. 근데 이걸 우리 말로 바꾼다면, 한자로 바꾼다면 디지즈와 일니스는 병과 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 환. 네. 그래서 그 디지즈는 존재이고 몸이고 일니스는 경험이고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말해 보면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말인데 병을 앓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병을 앓다,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이건 어디서 병을 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말입니다만, 그렇죠? 병을 한다. 병을 앓거나 병에 걸리거나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병을 스스로 한다. 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체적 경험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병을 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그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말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20세기 중반까지의 의학은 주로 이 디지즈 중심의 존재로서의 질병, 과학이 밝혀낸 그런 존재로서의 질병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20세기 말 이후의 의학은 경험, 마음, 뭐 이 환, 일닛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변화해 가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의학 지금 교육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중심, 디지스가 아니라 질병 중심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환자의 문제 또는
그것을 이제 의학으로 이제 찾아낸 문제, 그 속에서 의학이 찾아낸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PBL, 소위 말하는 PBL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여기 이 같은 PBL이지만 이 프라블럼은 페이션트로 바꾸는 그런 흐름도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 의학, 환자 기반 의학, 그다음에 교육도 환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환자 경험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블리클리라고 하는 의학 교육 자인데요. 이제 지금 뭐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의학 교육에서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내러티브 메디신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의학. 그죠? 이거는 뭡니까? 어떤 의학적 어떤 실체가 아니라, 질병이라고는 실체가 아니라, 환자가 어떤 그 질병을 앓으면서, 만들어가는 서사를 중심으로, 의학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몸의 문제를 푸는 거다. 그리고 경험의 과학이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과학도 경험에서 바탕을 하지만, 어떤 추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물리학적 법칙처럼 우리 몸의 기능이나 구조가 돌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물리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통계적 사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험의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몸의 연극에 참여하여 그 몸이 병을 이기고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몸의 연극이라고 그랬죠? 몸이 연극을 벌여요, 몸이. 우리 몸이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접하면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하기도 하고, 약간 뭐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다. 의사가 할 역할이 그거다 하는 거고요. 의는 몸의 삶에 참여하는 몸살림이 활동이다. 이게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몸살림이 활동이고 몸의 문제풀이다. 몸을 살리는 게 의다라는 것이죠. 질병을 치료하는 게, 질병을 고치는 거라기보다는 몸을 살리는 것이 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문제는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에 따라서 이 몸의 관념 자체가 달라지고, 따라서 그것을 몸을 다루는 의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래서 따라서 의학은 변화하는 인간 경험의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고 그러면 고혈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수치가 얼마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가 얼마고 어떻게 됐을 때 이 환자가 겪는 경험이 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뭐 어지럽느냐, 어떠냐, 뭐 뒷목이 아프느냐, 그다음에 무슨 좌심질이 확정됐느냐, 뭐 이런 것들. 이 경험과 몸의 어떤 실체적 변화를 연결시키는 그 중에서도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의학이 앞으로 의학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사를 부르는 이름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뭐 공통적으로 의라고 하는 말을 항상 들어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는 아까 이 밑에 유자가 무로 바뀌기도 한다고 그랬죠. 의원, 의생, 의자, 의사, 의사인데 이 의사는 이 의사가 다르죠. 이게 스승사자고 이거는 선비사자입니다. 우리 구한 말까지는 이 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스승사자 쓴 의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3년에 일제 때 의사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만 이 스승사자를 쓴 의사가 되고 전통적으로 한의학을 시술하는 사람은 의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동양 학문과 서양 학문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그런 관계를 변화한 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입니다. 서양에서는 닥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이 말도 사실은 아주 오래된 말은 아니죠.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서전과 피지션을 불렸죠.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를 구분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학으로 종합이 되면서 이 두 개의 용어가 합쳐서 닥터가 된 거죠. 닥터라고 하는 말은 그 원을 보면요,
도스일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건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사자로 쓴 의사랑 뭐 거치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간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용어도 쓴다는 것이죠. 자, 고대 치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 점술사이기도 하고 사제이기도 했고 의사도 있고, 이제 뭐 이게 구분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합니다.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히포크라테스에서 주로 비로소 자연의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나 동아시아의 황제가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그 신적인 요소를 의학에서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이 뭐 신성병에 대해라는 논문을 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아마 지금 생각하면 간질인 것 같은데요. 그런 질병을 어떤 신적인 영역, 신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황제뇌경에도 보면 그런 어떤 주술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와 황제는 동서에서 공히 자연의학을 확립한 그런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엘리트주의죠. 과거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뭐 상해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대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전문가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엘리트주의입니다. 자연의학과 더불어서 엘리트주의가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치액설이고 이거 사치액설이죠. 아까 사원설을 근거한 사치액설이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뭐야? 음양오행설이죠. 음양오행설인데 이거 둘 다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설명 체계입니다.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네 개의 원소를 뭐 혈액, 뭐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고 하는 네 개의 액체와 대응시키고,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뤘을 때 건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 설명 체계. 그러니까 이 확실치 않은 반면에 다양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설명 체계가 되는 것이죠. 중세로 오면 물론 서양의 얘기입니다만 성인 숭배 사상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수호 성인이 생기죠. 단독 같은 경우는 안토니우스, 코레라는 성 비토, 뭐 치통이 같은 경우는 성 아폴로니우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 질병을 그 관정한다라고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형식의 이것도 의학이라면 의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에 최초의 의과대학이 생깁니다. 살레르노의 의과대, 살레르노의 의학교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아마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전까지는 이제 중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암흑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그 문명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수원 속에 들어가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그때 사라진 그 뭐 의학이라든가 문명들이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다 이슬람 세계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시리아,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때 이제 이 이슬람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고대의 의학들, 뭐 라틴어나 그 그리스어로 쓰여졌던 그런 의학 서적들을 이슬람 세계에서는 뭐 서유럽 세계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것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을 12세기에 이제 살레르노 같은 의학교에서 이걸 역수입을 하죠. 수입을 해서 이제 고대의 그런 의학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과대학이 7년 수업을 하고 구두 시험을 통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공업들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의학이라고 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직업의 조직으로 길드로 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이 길드, 자기 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전문적인 말하자면 동업 조직, 종업조합 같은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외과의 조합이 생기고 뭐 이발사가 외과의하고 비슷한 그 뿌리를 공유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518년 런던 의사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이제 이것은 여기 이제 서서히 이제 내과 외과가 이제 서서히 융합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긴 합니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동업 조직에서 의료 행위를 규제를 한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20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면허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대개 19세기 말 20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그 자기들끼리 자율적인 그런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19세기의 의사는 한편으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치료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어떤 이중적인 그런 시기가 19세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세기와 21세기 의학과 의사는 낙관과 회의가 교차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낙관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20세기 초분반부터 중반까지는 위대한 성공의 시기라 의학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룬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전염병을 거의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위생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죽어나가던 그 전염병들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독을 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입니다.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통제가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망자 수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에 엄청난 성과를 거둔 시기.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중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반 이후도 계속되고 있죠. 그 성과들은 지금도 무슨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만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그만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화들은 주로 만성병에 관련된 것이고 전염병을 정복하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닌 거죠. 그죠? 그 과학 자체는 훌륭하되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은 전염병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서는 이제 지나치게 과학 위주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이 사라졌다, 의료 관계에서 인간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 반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에 벌어졌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그래서 의료 윤리 운동의 대두,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에 오게 되면 의 철학이라든지 인문의학 같은 새로운 학문들이 도입이 되고 이것이 의학 교육과 결합이 되죠. 의학 교육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세기 말은 20세기와는 좀 다른 그 흐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20세기의 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스너 보고서, 1910년에 만들어졌던 플렉스너 보고서에 의해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구분했던 과학적 의학의 승리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에는 그 과학적 성과의 바탕 위에 또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그런 인문의학 운동이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통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통섭이라는 말보다는 통접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통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잡을 통자에다가 서로 접한다는 접이죠. 통섭은 보통 이제 최재춘 교수가 쓴 통섭은 생물학적 사유를 통해서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서로 동등한 그 비중으로 섞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통섭은. 근데 이제 통섭이라고 쓰면, 통접이라고 쓰면 이런 거 인문학 또는 과학이 서로 섞여서 서로 접해서 새로움을 형성되는, 새로움을 창발하는 그런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통섭보다는 통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그 새로운 그 통찰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어떤 철학이나 무슨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나옵니다. 과학에서.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환원적이고 말이죠.
분석적이고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에 관심 가지는 학문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구에 파고들다 보게 되면은 전체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통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은 메커니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봤잖아요. 우리가 의학에서도 무슨 대사 과정에 무슨 사이클, 무슨 사이클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이 진실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실험적인 사실들을 불러부터 추론해서 만들어낸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메커니즘 만들고 나서 모든 것을 이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의 시대였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의 의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을 중심으로 한, 지금도 과학이 중심입니다만, 20세기 중반 이전의 과학이라는 것은 메커니즘의 과학이었다. 그리고 의학도 이 메커니즘에 의한 과학을 주로 했죠. 이제 21세기에서는 똑같은 과학이지만 이 메커니즘의 과학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의 과학 또는 패턴의 과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라든가 면역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진화생물학, 면역학, 인지과학, 정보과학 이런 것들이 이런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해부학, 생리학 이 중심이었던 데에서는 나오기 어려웠던 새로운 과학들이 나오면서 인체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한편에 철학적인 사유도 이제 중요해집니다. 제가 리좀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건 이제 질 둘레이즈라는 철학자가 쓰는 용어죠. 그래서 옛날처럼 어떤 나무처럼 이렇게 체계적이고 하이라키를 가지는 그런 지식 체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섞이는 뿌리줄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뿌리줄기처럼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 어떤 것에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런 틀로 생명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의학 내에서의 새로운 흐름 줄기를 대개 이제 이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진화의학, 생애경로의학, 서사의학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험이라고 그랬죠. 20세기 중반까지의 메커니즘이니까 시간과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내 몸이나 1년 후의 몸이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세 의학은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요. 시간과 경험이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생명의 시간, 그러니까 진화해 온 모든 시간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보통 한 37억 년 이렇게 보잖아요. 37억 년 동안 변화해 온 그런 진화의 시간을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억 쌍에 이르는 DNA 염기 서열 그 속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뭔지 모르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진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질병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화의학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과정도 여러 개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생애경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죠. 라이프 사이클. 동그란 거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죽음 이렇게 되는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이의 사람들이 걸리는 것을 같다고 보는 거죠.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특정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경험이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근데 생애 경로 의학은 그것을 하나의 틀로 보자는 겁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의 다양한 경로로 보자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경로를 통해서 질병을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것이 생애 경로 의학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서사의학. 이건 이 생애 경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애 경로를 보더라도 주로 이제 생물학적인 현상을 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서사의학이라는 것은 거기서 했던 경험, 질적인 시간이죠. 질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인지과학에서도 어떤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지구조가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사의학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진화의학, 생애경로의학,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대안적인 의학이 이제 대립되고 있다. 이전에는요, 이제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무슨 뭐 카이로프랙틱이니 무슨 오스테오패스니 뭐 특히 서양에서는 대단히 소위 바이오 메디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학들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관심 가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런 의학, 제가 제시하는 이런 의학들은 바이오 메디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메디신이 발전해서 새롭게 진화해가는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말을 대체 의학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얼터너티브라고 그러면 대안이죠. 대체라고 하면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대안의학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의학들은 대안의학이라기보다는요 미래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학이 진화해가는 그런 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4차 혁명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논쟁이 많아요. 뭐 4차 혁명이라는 거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뭐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뭐 한국만 지금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에릭 토플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이죠. 이 사람은 미래의 의학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의 변화를 보면요, 1970년대에 이제 셀폰이 나왔고, 뭐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07년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보급된 게 10년, 딱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보면 이제 거기다가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바이오 센서 같은 것들이 발전하고 지금도 일부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모아서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의학은 또 다를 겁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미래의 의학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공 다리를 가진 사람을 보여드렸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물리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에릭토플의 얘기인데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뭐 인터넷, 뭐 그다음에 지노믹스, 뭐 센서, 뭐 이미지 기술, 그다음에 무슨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새로운 의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죠 우리가, 그죠? 뭐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뭐 우리 직업이 없어진다고 공포를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의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그렇지도 몰라요. 그죠? 실제로 의사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변화를 성실히 쫓아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산업혁명 시기에요.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러다이크 운동을 했잖아요. 길에서 때려부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나요? 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생각도 못했던 직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사회 조직 원리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산다라고 하는 세상은 끝났는지는 몰라요. 노동 없는 세상, 이런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노동의 종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산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의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지 우리 잘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눈 무릎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시대를 앞서는 그런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의 모습이 변화해온 모습이에요. 이게 1523년이거든요. 16세기 의사를 그린 풍자화입니다. 이건 거리의 치과 의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요란한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자들 끌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요란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환자의 주먹을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려진 풍자화입니다만 의사들이 어떤 시선이 쏟아졌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파스테르 선생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의학의 과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로봇이 수술을 하죠. 로봇이 수술하는 미래 의사 모습일 것이고요. 또 이렇게 시술만 기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밑에 그림에 그린 거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보 기술, 데이터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가 전문가의 판단을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간 의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찾아내는 그런 딥러닝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분히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나이 드신 의사분들이야 뭐 이런 거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를 읽어내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인문학을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의사인데 왕진을 가 계시죠. 죽어가는 아이를 밤새 지킵니다. 닥터 필데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그렸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의사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의사는 저렇게 상징 안 하죠. 그죠? 첨단 기계 장비가 없는 의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건 이제 그런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대만 국립대학병원 앞에 이런 상이 서 있더라고요. 이제 이 왼쪽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의사들은 우리는 의사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휴머니스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인생은 짧고 모험은 길다. 보통 우리는 예술이라고 알고 있죠. 예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말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네모에는 예술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술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의학은 절대 기계적 과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